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수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제5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강 후쿠시마 원전의 논란과 진실에 대해서 백운필 원자력 학회장님의 강의가 있으시겠고요. 사회는 부산대학교 정재준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원필 학회장님의 프로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원필 학회장님은 제35대 원자력 학회장님이시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원자력 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쳐서 두산 에너빌리티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카이스트 연구원 및 연구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과기정통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고요. 국민안전처, 행정안전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열수력 및 안전연구회 부회장,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 원자력 논쟁,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논란과 진실 등에 대해서 다수의 공조서가 있습니다. 학 회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도넛 모양의 그 이제 압력 억제 수조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경납 원전의 경납용기보다는 훨씬 작고 또 그 경납용기 둘러싼 이 건물은 어 이렇게 네모진 건물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리고 실제 수소가스가 이 안에서 발생해 가지고 빠져나와서 이 윗공간에서 이제 축적이 되면서 여기서 수소가스 폭발이 1호기, 3호기, 4호기에서는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심이라고 나타낸 부분이 해결료인데 어떤 원자로는 위험 상태가 되면 그 핵분열, 이제 핵분열 반응은 쉽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로 안에는 많은 방사성 물질이 그 핵분열 반응 때문에 이제 축적되는데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방사선을 내는 그 물질이고 방사선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들이 내는 에너지의 양이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펌프 같은 것도 많이 고장나고 해가지고 이게 냉각이 되지 않아서 이게 녹아내려서 이 원자로 용기 하부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그 밑에 있는 그 경납용기의 바닥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를 조금 뚫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로봇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뭐 여기서 뚫린 것은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 원자로 용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게 뭐 받침 원통이라고 페데스탈이라고 하는데 이 받침 원통에 콘크리트 상당 부분이 침식돼 있더라. 어떤 부분은 뚫려 있더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일찍 그 녹아내렸고 이게 원자로 용기를 뚫고 아래로 내려왔고 그때 그 나오는 열량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침식을 더 쉽게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호기나 3호기 같은 경우는 좀 며칠이 더 지난 뒤에 이게 뚫렸기 때문에 이 원자로 공동 주변에 침식 현상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원전 설계, 건설 운영 자체가 불완전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진과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그 부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원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니까 일단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그래도 전기가 모두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원자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다시 이제 닥쳐오면서 중요한 설비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특히 전기 관련된 설비가 전부 물에 잠기면서 어, 전기를 완전히 상실했고 그러면서 이제 냉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냉각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열을 냉각을 못 시킨 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붕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을 냉각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연료가 녹고 수소가 발생하고 그 수소가스가 빠져나와서 원자로 건물 윗부분에 축적이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원자로 건물도 파손이 일어나고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토양도 오염시켰고 해양도 오염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이 이쪽이고 제2원전이 거기는 한 12km 남쪽에 있었고요. 진앙에서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이 있었는데 오나가와 원전은 그 쓰나미 대책이 잘 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게 주민들의 피난지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은 제대로 쓰나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뭐 더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방조제가 무너지는 모습, 이렇게 쓰나미가 높은 이 파도로 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물에 잠겼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이 빠지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상당히 깊게 물에 잠겼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호기, 2호기, 3호기의 경우 그 안전에 필요한 많은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설비들이 다 작동을 못했습니다. 이제 1호기는 뭐 거의 다 이제 작동을 못했고요. 2호기는 일부 계통이 어디 있는데요. 이 일부 계통이 작동을 했고 3호기도 일부 계통이 작동을 했죠. 그래서 2호기와 3호기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원자로 상태를 추정하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있던 그 해결료는 다 녹아서 원자로 그 구조물에 좀 걸리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콘크리트를 좀 일부 침식시키면서 위치하고 있는데 1호기의 경우가 이 콘크리트를 가장 많이 뚫고 나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윤열 교수님이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어디에선가 쓴 영상을 보면 그분은 그냥 이게 여기까지 다 뚫고 나가서 지하수로 간 것처럼 그런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의 해결료는 아직 이 경납 용기 안에 있습니다. 이 피난구역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이제 2011년 사고가 2011년 3월 달에 났는데 11월 달에 그 방사능 분포고요. 이건 2021년 10월 달 제가 책을 쓸 때 이제 그때 그림 다시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색깔이 많이 연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이게 줄쳐진 부분만 현재 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 특정 부응 재생 거점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오염을 제거해서 이쪽에서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거점이 돼서 다른 부분을 오염을 제거하면서 지역 사회를 이제 재생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난자 수는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피난자가 많을 때 16만 5천 명 정도였고요. 현재는 2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이제 제가 위원장을 했었습니다만 원자력 학회에서 후쿠시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은 미국에서 설계된 원전을 일본에 건설하면서
지진과 쓰나미가 많은 고유한 부지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최초의 설계 기준 지진이 0.18G라는 건데, 우리 고리 원전이 0.2G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대한 설계 기준이 최초에는 우리 고리 원전보다 더 약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쓰나미도 3.1m였습니다. 그리고 비상 디젤 발전기, 직류 배터리, 배전반 등이 모두 지하층이나 1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쓰나미에 의한 침수가 일어난 뒤에는 뭐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상의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어쨌든 원전은 안전하다 하는 거에 대한 과신이 있었고 또 기관 간, 또 기관 내부 간의 정보 소통도 많이 부족했고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본 원인의 그 증거를 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네모로 지금 표시된 이 구역은 과거에 쓰나미 높이가 거기에도 원자력 발전소들이 지금 있죠. 있는데 그 어떤 원자력 발전소도 쓰나미 그 설계 기준이 10m 이상이었던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 그 후쿠시마 원전은 쓰나미가 그렇게 높은 쓰나미가 있다고 판단을 안 했었습니다. 이때가 2004년이었죠. 그 이후에 뭐 조간 쓰나미다 뭐다 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쓰나미가 사실은 있었지 않나 하는데 논란이 붙었고 이제 그게 그러면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사실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도 일본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대체로 이건 그냥 계략적인 값입니다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략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번 이상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는 한 3,000번 일어나고 규모 6 이상 지진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측정된 바는 없죠. 근데 일본은 매년 10회 정도가 일어납니다. 규모 4 이상 우리는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일본은 1년에 400회 이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 그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염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수가 왜 발생하느냐? 오염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녹아내린, 이게 원래 이제 해결료가 여기 있었지만 이게 녹아서, 원자로 용기 바닥,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구조물,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로 공동이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를 약간 침식해서 여기에 쌓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여전히 에너지가 상당한 양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 원자로마다 수백 킬로와트 수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림이 몇백 개가 나오는 열량 정도를 아직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냉각수를 이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죠. 순환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냉각수하고 지하수가 사실은 이 원자로 건물보다 지하수 높이가 더 높은데 이 지하수와 이 그 원자로 건물 안에 냉각수를 완전히 격리시킬 수가 없고 이게 서로 통해 있습니다. 뭐 이제 지진 때문에 일부 균열의 영향도 있지만 여기 그림에서는 아무 이 관통부가 없는 것 같지만 원자로와 이 원자로 바깥에 여러 가지 배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이게 격리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이 원자로 이렇게 냉각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보면 이 원자로는 안에 있는 냉각수는 바로 녹아내린 해결료들을 냉각시킨 거기 때문에 방사능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 수위가 이 지하수 수위보다 더 높으면
안에 있는 그 오염된 냉각수가 빠져나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하수 수위를 이 안에 있는 원자로 냉각수 수위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너무 높으면 밖에서 안으로 지하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염수가 많이 생기니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밖의 지하수 수위가 안에 있는 냉각수 수위보다 조금만 더 높게 이제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거고 그 높이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만큼 오염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냉각수는 계속 순환을 시키지만 거기다가 추가된 만큼은 어쨌든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에다 상세하게 지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재순환시켜서 계속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물이 안 들어가면 뭐 더 이상 오염수를 뽑아낼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재순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하수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들어가는 만큼은 이렇게 다시 뽑아내서 탱크에 저장했다가 알프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태평양으로 지금 방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그 지하수 수위를 이 원자로 안에 냉각수 수위보다 조금 높게 유지할 거냐?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일단 원자로 건물보다 상당히 떨어진 데다가 관정을 파서 이제 뽑아 올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냉각 방사능이 거의 없겠죠. 뽑아 올려서 바로 바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떨어진 데서 땅을 얼립니다. 땅을 얼려서 지하수가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자로 건물 가까운 데서는 이제 또다시 이렇게 물을 퍼내가지고 그 수위를 미세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루에 약 그 90톤, 100톤 정도가 들어가게 하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오염수 발생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매 월 단위로 한 건데 이 강수량이 높을 때 오염수 발생량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 평균 90톤 정도씩 발생합니다. 앞에서 보면요. 여기서 원자로에서 이렇게 뽑아낸 그 오염수죠. 오염수는 정말로 그 방사능도 높고 또 훨씬 더 더럽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세슘과 이제 스트론튬을 먼저 일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를 제거합니다. 이걸 담수화라고 그러죠. 염기를 제거해서 그래서 방사능을 어느 정도 낮춘 후에 이 원자로 안으로 재순환도 시키고 또 탱크로도 보냅니다. 이걸 미리 하지 않으면 그 오염수의 방사능이 너무 높아서 그 발전소 전체를 이제 방사능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썰이라는 그 시설 가지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화를 알프스로 지금 하는 개념입니다. 알프스는 이 오염수 1차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오면 어, 일단은 침전시켜서 이제 화학 제제를 넣고 화학약품을 넣은 채 침전시켜서 중요한 금속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일단은 이제 가라앉히고 난 뒤에 이온 교환 수지 뭐 어떤 건 14개짜리 어떤 건 16개짜리 이렇게 됩니다만 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통과하면 색깔은 아주 맑은 색깔의 처리된 오염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프스를 처리해서 실제로 방사능 농도를 충분히 낮춘 오염수를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알프스 처리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알프스란 말을 띄고 그냥 처리수라고 하는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처리수라고 쓰는 것은 그렇게 옳은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프스 처리수 또는 처리된 오염수 이런 정도로 용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찌꺼기들이 남죠. 찌꺼기들은 방사능이 매우 높으니까 이건 이제 다른 용기에 보관했다가 이건 배출하지 않고 이제 방사능 폐기물 이제 처분 시설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나중에. 어,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알프스로 처리하고 난 후에 방사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요드 129 뭐 이런 게 처음에는 처리하고 나더라도 이렇게 배출 기준을 만족을 못하는 게 많았다가 지금은 처리 전에는 배출 기준을 넘지만 처리 후에는 배출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방사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때는 넘으면 이걸 이제 반복 처리하겠다는 거죠. 현재 그 오염수 상태와 방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 총량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새로 생기는 것, 이제 발전소 전체에서 새로 생기지는 않지만 새로 빠져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삼중수소가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줄어드는 양도 있고요. 근데 2021년 4월 달에 도쿄전력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오염수 총량이 125만 톤이었죠. 지금은 133만 톤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삼중수소에 의한 방사능 총량이 780조 베크렐, 이거 테라베크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 베크렐이나 똑같습니다. 이고 이 삼중수소의 총 질량은 2.2g. 그리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 결국은 삼중수소가 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물은 보통 물은 H2O인데 H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인데 그중 보통 수소 하나가 삼중수소로 바뀐 겁니다. 이러한 그 삼중수소 수를 보면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15g입니다. 15cc. 그냥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 태평양 어느 나라든 일본이든 어디든 15cc의 독극물이 있었다고 한번 쳐보죠. 세상에서 가장 그 독한 물질을 일본 어디선가 15cc를 버렸다. 그랬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독극물들, 그 다음에, 뭐, 약품도 마찬가지죠. 약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다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 삼중수소수 양은 15cc다, 15g이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염수, 희석하기 전에 그 알프스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된 오염수, 처리수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62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리터당 62만 베크렐입니다. 근데 삼중수소는 물이기 때문에 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염수 안의 농도하고 처리수 안에 있는 농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는 변하지 않고 그 평균 62만 베크렐 퍼 리터인데 탱크별로 보면 어떤 경우는 이보다 훨씬 그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탱크가 있고 또 이보다 더 높은 탱크가 있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배출할 때는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탱크에 있는 그 오염 처리수, 처리된 오염수부터 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베크렐이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1베크렐은 뭐냐면 어떤 방사성 물질이 1초에 방사선을 한 개씩 방출하면 1베크렐입니다. 10베크렐이라면 1초에 10베크렐, 10개씩, 방사선 10개씩 그 방출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는 주로 이제 칼륨 방사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방사성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대개 이제 저처럼 한 70kg 정도 되는 그 성인이라면 몸속에 한 5천 베크렐 정도의 방사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베크렐이라는 건 정말 정말 작은 겁니다. 어, 어떤 사람이 베크렐이라는 것을 단위로 쓰면서 막 위험하다고 하면 혹시 이게 뭔가 사기치는 거 아닐까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크렐이 너무 작은 그 양이기 때문에 뭐 억베크렐 또는 뭐 조베크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크렐이라는 숫자에 너무 이 숫자가 크다고 해가지고 놀라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요, 오염수나 처리수의 평균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62만 베크렐 퍼 리터, 리터당 62만 베크렐이다. 1리터의 그 오염수에서는 1초에 62만 개의 베타선, 전자가 방출된다. 이제 일단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및 해양 방류 계획을 요약하면 일단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하여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일본의 배출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는 그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고 한다. 한 번 처리해가지고 만족이 안 되면 두 번 처리하기도 하고 또 세 번 처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알프스 처리수를 삼중수소가 배출 기준의 40분의 1인 배출 기준은 6만 베크렐입니다. 리터당 6만 베크렐이 배출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리터당 4만 베크렐입니다. 근데 그것의 40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 베크렐 이하가 되도록 희석하여 방출한다. 이건 사실 지금 그 앞에서 그림을 보였지만 그 원자로 근처에 있는 데서 이제 작은 관정을 파서 이제 물을 바다로 보낼 때 방사능이 이 수치보다 더 높으면 일부 처리해가지고 지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은 적지만 1,500 베크렐 퍼 리터 수준의 그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밖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보건기구,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음용수, 먹는 물의 삼중수소 제한치는 리터당 10,000베크렐입니다. 결국 1,500베크렐 이하로 희석해서 방출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먹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희석해서 방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를 그러면 연간 얼마만큼 배출할 거냐 했을 때는 1년에 22조 베크렐 이하로 배출하겠다. 왜 22조냐? 이 22조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제1원전이 갖고 있었던 방출 관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22조 베크렐까지는 방출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운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지금 쌓여있는 오염수를 배출하는 거지만 사고 전에 원래부터 지금 배출하기로 했던 그 한도치 그걸 넘지는 않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22조 베크렐은 실제 삼중수소 무게를 보면 0.062g이고요. 삼중수소 물로 보면 0.41g.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 0.4cc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은 설명을 않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삼중수소라는 것은 원래는 산소와 이렇게 수소 두 개가 결합돼서 물 분자인데 삼중수소수는 이 일반적인 그 수소 대신에 무거운 삼중수소가 지금 결합되는 겁니다.